네, 이번 시간 기출문제 풀이 제 77회 자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77회가 아마 여러분들 그 역대 그 합격률 중에 최저였습니다. 19.43%에서 전산 세무 2급 최근에 시험 본 것 중에 10% 단위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 2년, 3년 동안. 제일 높을 때가 보면 48%였거든요. 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77회 시험 보신 분들 아마 조금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세무 1급이 합격률이 76회 6.45에서 18%로 이렇게 난이도가 조절을 못했고 합격률이 비슷해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리고 2급,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1급하고 합격률이 비슷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여기가 한 50% 초반, 그 다음에 여기가 한 35% 이거는 됐는데 2급 출제위원이 다 다릅니다. 전산세무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보면 좀 어렵게 넣으려고 일부러 했는데 조금 심했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들이 심지어는 교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을 문제인데, 다음이 회계적 오류 중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오류. 문제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된다. 그렇지 않은, 상쇄되는 거 3개. 그렇지 않는 거 하나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미지급 비용을 하나 볼까요? 자, 비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임차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임차료 우리가 월세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주인 보고 다음 주에 드릴게요 한 게 1월 5일이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임차료는 다음 주에 나가지만 뭐 일주일 정도는 주인들이 기다려 주니까 요 장부에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기록을 하고, 대변에는 미지급이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적었겠죠. 자, 그런데 1월 1일 되면 바로 다음 날이죠. 요거 상세 분계를 해줍니다. 차변에 미지급 임차료, 대변에 임차료 해서 없었던 일로 해줘요. 왜? 요거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놓은 거거든요. 실제 이 임차료는 내년 1월 5일 날, 만약에 1월 5일 날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그때 가서 임차료 뭐 5만 원 줬다.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 하면 현금 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때 가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놓는데, 자, 여기서 다음 연도에 가서 자동적으로 오류가 자동적으로 상쇄된다. 자동적으로 다음 연도에 가서 상쇄를 시키든가, 만약에 1월 1일 요거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돈 줄 때 대변에 현금 5만 원, 차변에 뭔가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료는 이미 작년도 비용으로 작년에 놨어요. 그러면 근데 요거는 임차료는 작년도 비용으로 걸로 그냥 끝입니다. 원래 장부에 연결이 안 돼요. 수익 비용은 발생이니까. 근데 미지급자 들어가면 요건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는 그대로 남아요. 이 부채 갚았습니다. 그럼 없어져야죠. 미지급 임차료. 집세 안 내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안 그러면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미지급 비용, 요거 미지급 임차료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요거는 자동 상쇄가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임차료 현금, 그리고 전년도 거니까 전년도 비용으로 이렇게 놔두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상세가 됩니다. 결국엔 줘야 되니까 집세는. 자, 이렇게 안 되는 게 뭐에 해당되느냐? 미지급자 들어간 거. 수익비용 이연미 예상 있죠. 선수 수익. 누락한 거 또 처리해야 되겠죠.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됐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이 적게 되면요. 다음 연도 기초 재고 자산이 또 적게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 기말 재고 자산 적게 했던 만큼 자산이 적게 표시가 돼서 당기 순이익이 적게 표시됐는데 반대로 올해 들어와서는 기초 재고 자산이 적게 되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돼요. 이것도.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려면 또 한 10분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근데 감가상각비는요. 비용 아까 이야기했죠. 비용은 그때 한번 적으면 끝이라고. 수익하고. 감가상각비를 과대로 적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당기순이익은 적게 됐겠죠. 왜? 비용을 많게 했으니까. 근데 이게 다음 해 연도 넘어간다고 해서 감가상각비가 자동 또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힌트를 준다면 수익 비용이 이연미 예상에 대한 거는 다음 연도 가면 자동으로 잘못 기록된 거는 다 뭐 누락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채워지고요. 만약에 이거 안 적었다 그래도 임차료 여기 현금 이렇게 표시를 할 거니까 기말 재고 자산도 기말이 기초로 넘어가면서 또 모자란 게 다음에 가서는 많게 표시가 돼서 다 처리가 되고 그래서 1번이 상쇄되지 않는 오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에 관련된 거 선수 미지급 기말재고 자산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정기 2월에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상쇄가 되는데 수익비용은 그때 한 번으로 끝이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형태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들을 새로운 문제들을 집어넣는 형태. 특히 부가가치세 가면 이런 문제가 또 한두 문제 더 나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변동사항인 것. 자, 4개 중에 보면 대신에 이럴 때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시험 보는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봐도 뭔가 알 듯 한데 확실히 모르겠어. 문제를. 보기 중에 보면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잖아요. 3개는 좀 비슷해요. 하나가 엉뚱한 엑스맨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선수니까 부채죠. 미지급 부채, 자산. 자산 부채 자본 3개에다가 비용이 하나 꼈어요. 그러면 만약에 찍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좀 찍으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 분실되었다, 도난당했다, 파손됐다, 감모 손실에 대한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도난당하거나 파손됐거나 분실됐거나 감모 손실입니다. 이 3개는. 요거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인 거 2번이 정답이 되고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한번 4개를 보기를 잘 보세요. 보다 보면 아, 요게 좀 엑스맨 같다 싶은 게 보일 겁니다. 같이 하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거 요거는 평상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서로 간에 요게 전환이 재분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지는 문제가 나오는 것 때문에 자, 교재 82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하면 그 성격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이냐 1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거냐 1년 이내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 1년 이상 보유하지만 언제든지 팔 수는 있는 증권 둘 다 공통점은 일단 주식이 여기에 많이 지분증권이 해당이 되고 만기 보유증권 같은 경우는 채무증권입니다. 채권, 사채,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못 들어오죠. 단기 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셋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자, 밑줄 그어놓은 거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습니다.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시세 매일 나오죠. 아무 때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4번에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상장됐다가 상장 폐지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회사가 망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적이 기준을 못 미치면 증권거래소 기준을 못 미치면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자,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만 놓고 보세요. 둘은 서로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었는데 만기 보유 증권으로서 우리가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그 목적이 만기 보유 증권에 가깝다 하면 그 합당한 조건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은 다시 만기 보유 증권으로 서로가 얘네들은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떤 거 나오느냐?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죠. 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험 문제로 가서 봅시다.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1년 이내죠.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지금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식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미실현 보유 손익, 이건 뭐냐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 손실 또는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입니다. 12월 31일에 현재 시가에 맞춰서 우리 자산 정확한 가치를 적어 놓는 건데 아직 팔아야 돈이죠. 실현된 건 아닙니다. 그냥 가치만 올랐다 뿐이지 장부상의 기록은 하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얘네 둘은 서로 사이좋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서로가 다 그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유형 자산에 대한 문제인데 참 비비꼬운 문제 나왔습니다. 자, 유형 자산이 취득 원가는 당해 자산이 제작 원가 또는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매입할 때 제 비용 다 포함한다는 원칙이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을 할 때 수수료 비용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 포함됩니다. 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이 장부가액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건물이 취득원가에 더한다. 자, 요게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자, 건물을 갖고 있다가 장부에 기록돼 있겠죠. 근데 그걸 철거를 했어요.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대변에 자,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감가상각도 계획이 있어요. 그거 없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그 차액 있죠. 만약에 이게 100원이고 이게 50원이다. 그럼 50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철거비가 들어갔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현금 나갔다. 현금. 그다음 철거비. 우리 K리그 프로그램은 이거 없습니다만은 자, 새로운 계정 과목 만들어야 돼요. 철거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건물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산한다, 더한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게 되고요. 3번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이 내용연수 등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계를 배분하는 것이다. 정률법으로 할지 정액법으로 할지 방법을 정하면 되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에서 다 해줍니다.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만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 제조 설비, 공장, 기계장치 같은 거 있죠.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를 구성합니다. 제품 가격에 다 반영됩니다. 근데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거 있죠.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그 시설들 있잖아요. 특허를 내기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장치들이. 그러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할 거냐. 무형자산이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 개발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우 무형자산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시험 연구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개발비라는 게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그 유형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 설비들 이러한 것도 감가상각비도 무형자산 가격에 더해 주는 게 단 인식 조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자, 연관성은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이 장부 가액은 제거하여 처분 손실을 반영하고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급 수준 문제가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자, 요거 K리 프로그램 들어가면 나와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그 다음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요 영업이익을 구하는데 연관성이 없는 거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요 다음 거는 영업이익 구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요거에 착안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판매비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 맞고요. 세금과 공과, 당연히 세금과 공과는 들어가죠. 여러분들 법인세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 위에 있는 판매비 관리비 있는.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당연히 판매비 관리비에 들어가죠. 단기 매매 증권이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은 뭐예요? 이거는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얘는 영업이익 계산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난이도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6번 원가 회계에 들어가는데 전혀 출제된 적이 없는 형태의 문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제조관제비 예정 배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관제비 예정 배부, 실제 배부 차이 금액 요거 계산하는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데 제조관제비 부족 배부액 5만 원을 그러니까 예정 배부액을 5만 원 적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전혀 생소한 문제입니다. 자, 제조관제비 예정 배부 과소 배부입니다. 요거 부족액이니까 과소 배부인데 그러면 요거를 제품에 나중에 가서 배부를 해줘야 돼요. 배부해 줄 때 뭘 기준으로 해줄 거냐 하면 원가 요소 기준으로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것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어진 자료 보니까 제공품이 있고요. 제품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조간접비 자, 예정 배부한 거 보니까 제공품에 3만 원 배부가 됐고 여기 2만 원, 여기 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해서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 매출원가 비중은 지금 5만 원인데 매출원가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다 더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중에 매출원가는
5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과소 배부한 게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죠. 그러면 곱하기 5만 원 하면 자, 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제품에 배부하는 거는 10만 원분에 2만 원 해서 20% 배부하면 되겠죠. 만 원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정답은 1번 2만 5천 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7번 문제. 자,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요 그래프 나온 문제인데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나타나고 있는 것.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2대예요. 기계장치 한 대당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기계장치 한 대당 원가는 2천만 원이고 내년 예상 생산량은 24,000대. 지금 우리가 2대 갖고 있는데 최대 10,000대니까 곱하기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2만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플러스 한 대를 더 구입해야죠. 2천만 원짜리.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네 번째를 잘 보세요. 기계 한 대를 샀다. 그러면 10,000개까지 쭉 최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대를 더 샀어요. 그럼 2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10,001개부터 2만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그리고 내년에 한 대 더 사면 3만 개, 내년에 24,000개를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세 번째 기계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네 번째 행태. 그래서 준고정비, 고정원가, 준고정비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대 가지고 10만 개든 몇십만 개든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재료비에 대한 거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가서 봅시다. 매출원가에 뭐예요? 기초제품 재고액,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품 재고액이죠. 그래서 기말제품 재고액 요거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 K랩 프로그램 딱 들어가면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단기 총제조 비용 해서 여기 있죠.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까 단기 총제조 비용,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여기 있죠. 기말 제공품, 단기 총제조 비용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뭐가 없느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이건 영업 외의 비용이죠. 제조원가에 들어갈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난이도가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고 자, 선입선출법 평균법에 대한 문제 이런 형태는 그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입선출법 공식 중에서 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는 월말 제공품 재료비나 가공비 구할 때 완성품 환산량분의 당월 제조원가 곱하기 월말 제공 환산량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시험 문제는 요것만 나오죠. 완성품 수량에다가 월말 제공품을 완성품으로 환산한 환산량. 근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앞에 먼저 작업 투입한 거는 이미 완성됐다고 봐서 얘는 빼고 단기에 투입된 것만 하자. 자동차 생산하는 라인에서 주로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어제까지 미완성된 거 먼저 완성을 시켜놔야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 그래서 당월 제조 원가 여기에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월초 제공품에 대한 원가는 없습니다. 여기도 빼고 여기는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기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법이고 평균법은 그러지 못하는 업종이 있죠. 액체로 돼 있는 거. 지난달에 월말 제공품이 이번 달에 오면 또 새로 투입하면 다 섞여버려요. 월초를 뺄 수가 없습니다. 다 섞여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균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먼저 미완성된 거 먼저 만든다. 그래서 나중에 거는 나중에. 물량 흐름, 일반적인 물량 흐름. 우리가 생필품, 우유 같은 거 팔 때 안쪽에 있는 걸 꺼내는 이유가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를 주로 앞쪽에 놓고 유효기간이 오래 남은 거 뒤쪽에 놓죠. 자, 그런 것처럼 물량 흐름을 반영해서 판매하듯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이 말입니다. 평균법은 다 섞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 자, 원가 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일반적인 흐름이죠.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뭐예요? 월초 제공품에 대한 걸 다 뺐다는 소리 아니에요.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한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평균법이 아니죠. 이거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지난달에 미완성된 거는 먼저 완성을 시켰다라는 말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근데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한다. 이게 선입선출법인데 평균법은 단기가 아니고 전기, 기초까지 다 섞어서 간장 공장 같은데. 자, 그래서 요게 주제가 잘못된 겁니다. 주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기초제공품 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에 다 포함해서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빼고 한다. 요거죠. 기초제공품은 다 뺀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기초제공품이 없다 만약에. 원래 기초제공품이 제로예요. 이게 제로야.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왜? 선입선출법 빼봐야 0이니까.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공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거는 그렇게 비비고 온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정상 공손 수량도 있을 거고 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이 5%로 가정한다. 기초제공품 200개, 기말제공품 50개, 단기 착수량 800개, 완성량 900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초제공품이 200개예요. 단기 착수량 800개. 여기서 기말 제공품 수량 50개 빼면 그러면 나머지가 완성품 수량이 나와야죠. 그러면 몇 개예요? 1000에서 50 빼면 950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원래 완성 예정은 불량품이 하나도 없이. 근데 실제 완성은 몇 개예요? 900개 마이너스 900개. 그럼 50개는 불량품이란 소리예요. 완성된 거는. 자, 이게 공손인데 공손품. 공손품 중에서 다시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으로 나눠야 됩니다. 정상 공손은 항상 그만큼은 있어 하는 거고 비정상 공손은 평상시에 없던 불량품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문책 당해야 되겠죠. 자, 정상 공손은 완성품이 5%로 가정한다. 완성품이 몇 개예요? 900개 곱하기 0.05 그러면 45개죠. 그러면 50개에서 정상 공손 45개 빼면 비정상 공손은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갑니다. 요게요, 11번 문제가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적이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하나만 가지고 교재가 나온 것들 보면 제가 집에 있는데 1500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2급 교재에 시중에 많이 팔리는 교재들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어쩌다 한 번을 포함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교재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드는데 한 번도 10년 동안 안 나온 문제는 이론을 안 넣습니다. 지금 이 11번 문제 요 내용은 제가 다른 교재도 이렇게 참고로 보니까 한 번도 이게 이론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출제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하는 바람에 아마 합격률이 이렇게 이론에서부터 10문제 이상 맞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내용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공급의제. 간주공급이 뭐예요? 실제 돈 받고 판 건 아닌데 자, 내가 특정 관계에 있는 우리 단골 거래처한테 상품을 무상으로 준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야, 너네 이거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내. 이거 판매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간주공급입니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간주공급 판매로 해버리겠다. 부가세 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과세표준, 부가세 기준이 되는 매출액 구할 때 산출 시 감가상각 자산에 적용하는 상각률은 5%로 적용하는 것은 어느 거냐. 근데 상품만 그렇게 돈도 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사용하던 이런 유형자산이잖아요. 전부 다. 유형자산을 넘겼을 때 그 유형자산을 판매한 걸로 봐서 부가세를 내라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유형자산을 파는데 건물이든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뭐 다 하여튼 뭐 여기서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단골 거래처에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돈 안 받았으니까 우리 부가세 안 낼래요? 안 되고 야, 간주공급이야. 부가세 내. 그러면 100만 원 유형자산에 대해서 10%, 0.1, 10만 원 세금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게 감가상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가상각 계산을 해서 감가상각비 빼고 감가상각 두 개 다 빼고 현재 10년 쓴 완전 중고자동차 우리 뭐 쓸만큼 썼으니까 가져가시오. 남 줬다. 그러면 처음 차 산 금액으로 너네 이거 간주공급으로 봐서 세금 내 이렇게는 안 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데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합니다. 이거는 내용연수 대략 몇 년. 예를 들어서 비품 중에 컴퓨터다. 컴퓨터 내용연수 뭐 30년 이렇게 정하진 않죠. 4, 5년 쓰면 컴퓨터는 바꿔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내용연수, 감가상각 정률법으로 하든 정액법으로 하든 뭐 상각률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상각률을 5%로 했다라는 소리는 정률법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거는 5%, 어떤 거는 25%.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계산해 봤더니 지금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에 대한 10%, 3만 원만 부가세 내라. 간주공급에 해당되니 부가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중에서 건물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합니다. 건물이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5%라는 소리입니다.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이 수. 건물 10년 썼다. 건물 취득가액이 10억이다. 10억에 곱하기 5% 0.05 다시 곱하기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감가상각 누계 계산하고 공급가액에서 차감시키고 그리고 요거를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다 빼고 여기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계산해서 합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를 보통 뭐 30년, 50년 보겠죠. 그래서 5%만 하고요.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자가 공급, 스스로 쓴다,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폐 없이 잔존저에 대한 건물은 매년 5% 상각률을 나머지 기타 자산은 25% 감가상각 후 평가 금액으로 공급 가액으로 본다 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25% 적용하고요. 건물은 5% 적용합니다. 상각률을. 왜 이럴까요? 얘네들 내용연수를 한번 대충 보세요. 10년 이내의 것들입니다. 차량도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년 쓰면 많이 쓴 거죠. 컴퓨터 마찬가지, 에어컨, 기계장치, 물론 기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건물과 비교하면 얘네들은 세 발의 피해예요. 자, 만약에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시험 보는 요령 아까 이야기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엑스맨 찾기로 들어가세요. 딱 4개 중에 내용연수가 얘네는 10년 이내, 얘네는 몇십 년. 그래서 여기는 5%, 여기는 25% 이렇게 상각률을 세법에서 부가치세법에서 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맨 찾아서 그렇게 찍기 들어가야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요령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린 거고, 근데 모든 시험을 너무 요령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어쩌다 한두 문제 정도는 이런 엑스맨 찾기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나 많이 해먹고 찍기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건 1번이고, 요 내용은 제가 교재에 다음에 개편할 때 아니면 내년도 교재할 때 요 문제랑 요 내용은 제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요거는 시험에 종종 나왔던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자, 우리나라는 요거 외에 일반적으로는 사업장 하나마당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우리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씩 다 있듯이. 그래서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고 환급받고.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건 뭐냐면 사업장이 여러 개예요. 대표자가 같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총괄납부만 한 군데서 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와 환급, 납부 요것만 하나 하는 거고, 다른 거는 다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다 따로따로, 평상시 세금계산서 발행 다 따로따로, 총괄납부만.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안 써요. 이거 따로따로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냥 따로따로 신고해버리면 되죠. 자,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들 요거 많이 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데 요 말로 보면 이거는 다 사업장별로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를 하나의 단위로 봐버리는 겁니다. 사업자를 하나의 단위로. 자, 본사가 있고 체인점들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통일해서 써버리는 방법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같이 하고 같이 한꺼번에 신고하고 하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특징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자, 문제를 볼까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 다 따로따로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이 주사무소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어디에서 해든 상관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주된 사업장에는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가 틀린 겁니다. 얘가 정답이고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20일 전에만 신고하면 신고는 한 군데서 신고 납부는 한 군데서만 해도 됩니다. 환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재 2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 하나로 전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하려면 요거 해야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그래야 편하죠. 지점들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3번 소득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 교재에 대한 몇 페이지냐면 그걸 먼저 한번 보고 할게요. 312페이지에 우리 나와 있는 내용.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우리가 설명했었죠. 요 표 하나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소득세.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얘네 특징은 뭐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자, 퇴직을 뭐 매년 하나요? 평생에 한 번이죠. 양도 몰라. 집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을 여러 번 낼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때 집 하나 물려주는 게 끝이죠.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고 얘네들은 매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은 매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해서 별도로 치고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은행에서 받는 이자 같은 거,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받는 거, 근로, 연금, 기타 사업소득.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 판매가 있어서 사업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인쇄 받습니다. 그것도 사업소득에 들어가고 요즘은 안 하지만 그전에는 강연을 조금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요원할 때도 기타 소득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연금 조금 받는 게 있어요. 연금 소득. 근로소득은 없고요. 요 세 가지 해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종합소득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이 종합소득 신고죠. 아마 5월 말 되면 회계 담당자들, 세무사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 바쁠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을 뺀 요거는 분리과세.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아예 은행에서 돈 빼고 줍니다. 기타 소득도 3.3% 미리 강연 나갔을 때 3.3% 빼고 줘요. 그런 거는 원천징수 딱 해서 없어지는 거. 근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을 한꺼번에 신고도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종합소득은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이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아까 종합소득 있고 그 밑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었죠. 밑에는 분류과세라 그랬죠.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맞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소득세법 이것도 보면 책이 한 1500페이지 됩니다. 소득세법 가보면 다 법조항으로 했어요. 이런 소득은 무슨 소득이니까 세금을 얼마 내고 필요경비 몇 프로 떼고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법,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다 하나하나를 다 하고 그 항목에 따라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죠. 열거주의 과세 방식입니다. 근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너무 많아요. 은행에 가면 이자 받는 게 한두 가지라 말이죠. 은행별로 금융상품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법조항을 다 만들기에는, 그리고 이게 대기업들이 상속을 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이걸 빠져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유형별 포괄주의. 세법상의 열거가 안 됐더라도 유사하면 세금 내 하는 게 바로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아예 한 방에 그냥 다 묶어버린 거죠. 세금 내 무조건.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게 뭐가 잘못됐죠? 분류과세입니다. 아까 밑에 있던 거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분류과세한답니다. 자, 분리과세는 분류는 종합소득하고 분류한다는 말이고요. 분리는 종합소득 항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어느 정도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따로 신고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용어가. 자, 요게 지금 함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지문도 길어요. 또 이번 시험은. 모든 게 보기가 시간도 많이 모자랐을 것 같고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 기간이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의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자,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지금 날라왔습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날라옵니다. 전년도 당신 소득이 얼마니까 뭐 간이 장부로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그걸 구분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장부를 다 만들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합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소득세법상 분할 납부는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경우는 쪼개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과 확정신고 시 2번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게 세법상에 나와 있는 맞는 말이고요.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자, 요거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아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이상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 매출액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해서 찍혀서 와요. 여기 제가 여기 있네. 아니, 나온 김에 이런 식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이 장부 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면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 괘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일단 뜰린 게 모든 사업자가 아니에요. 복식부기 의무자만입니다. 이 단어가 뜰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 제외에 1,000원 미만인 경우 또는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도 안 되는 경우 해당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 중간예납 시 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확정될 경우 확정신고 시는 그때 한꺼번에 냅니다. 중간예납 시 뭐 1,000원 가지고 3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중간예납해라 그렇게 번거롭게는 안 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그거죠.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 구분하며 이거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1억 5천 또는 3억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끝이고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요거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요것도 교재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2018년 개정세법 문제가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는 없었고요. 가능하면 개정세법 적용되는 거는 출제위원들이 좀 피하는 게 거의 원칙처럼 그렇게 하는데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교재 464페이지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의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은 뭔지 아시죠, 이제는? 자, 식당 같은데 또는 공장, 통조림 공장 같은데 그런 데서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하는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우리나라 농수축산 어민들 FTA 때문에 힘든데 그거라도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분이 음식점, 제조 이렇게 크게 나누었고요. 음식점은 개인 음식점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를 의제 매입세액 세액 공제해 주고요.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또는 관로 109분의 9라고 제가 이번에 개정판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보시면 추가 설명에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2년간입니다. 한시적으로 그 공제율을 1% 올렸습니다. 109분의 9로 변경된 2018년 개정세법.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제가 실어놨는데,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2억 원 이하, 연간 2억 매출, 적은 건 아닌데 2억 원 이하인 사람과 식당인데 잘 되는 데는 2억 원 이상 팔아요. 하루에 뭐 100만 원씩 판다 그러면 2억 원 훌쩍 넘겨버리죠. 자, 2억 원 이상인 사람은 그냥 108분의 8이에요. 근데 2억 원 못 판다. 대부분의 식당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거의 뭐 90 몇 프로. 연간 매출의 2억 원 이하. 1% 더해서 109분의 9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개인 식당, 개인 사업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대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2018년 현재 연매출 2억 원인 개인 음식점, 과세 유형 장소는 아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운영하는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율로 오른 것. 자, 이건 뭐 당연히 아니고요. 아니고 이거는 법인 사업자고 그 다음에 108분의 8은 2억 원 이상. 근데 2억 원이라 그랬으니까 2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 이하면 2억 원까지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109분의 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개정세법 이게 이런 식으로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저도 설명하기가 이거 준비하면서 PPT 만들면서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요거 이론 시험이 참 까다롭고요. 실무 시험도 보면 까다로운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다음 프로그램 설치할 때 화면이 두 번 떠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이따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제가 감독권 확인 번호도 두 자리가 아니고 네 자리 1225번인가? 네, 네 자리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수고해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